사교육비 지출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돕니다. 아이 나이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게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다. 지난해 사교육비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5조 9천억 원. 2020년 19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에서 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원가 앞. 이곳은 늘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과 학원 차량들로 빼곡하다. 우리는 한 수학학원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나온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수학학원 다녀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원이 수학학원? 아니요. 수학이랑 영어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수학은 과외를 하나 더 다녀요. 일요일이랑 목요일은 수학학원을 가고요. 화요일이랑 금요일은 영어학원을 가고, 수요일이랑 일요일은 과외를 합니다. 학원이 시작하는 시간이 학원마다 다르긴 한데, 수학학원은 5시에 시작하고요. 영어학원은 7시 반에 시작을 해요. 평균적으로 한 11시 반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친구들은 사교육을 얼마나?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수성구 학생들은 저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08년생 시연 학생이 일주일 동안 받는 사교육은 총 4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교육을 받지 않는 날이 없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하면 자정을 넘기는 것은 일상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능을 위해서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다. 사실 저는 우리 시연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집에 오는 걸 보면 요즘 애들이 하는 유튜브, 뭐 게임 이런 걸 절제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좀 기특한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의 사물함을 지고 다니는 것 같은 무거운 가방을 지고 다닐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럼 한 달에 드는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한 달 이제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학원비가 각각 한 33만 원 정도의 수학 과외 50만 원, 그리고 이제 인강 한 달에 한 6, 7만 원 정도 돌아가니까 대충 한 사교육비만 한 12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터디 카페를 간다든지 하는 비용, 뭐 문제집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8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 고득점이 목표라면 사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은 너무 하향평준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심화나 또는 많이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저는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균을 내서 봤을 때 재학년보다 한 2.5학년 정도 먼저 이습을 하는 것 같고요. 학교 수업은 아무래도 좀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감이 있어서 그걸로만 수업을 하기에는 좀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교육의 대체자는 더 이상 없는 것일까? 고등학교 2곳을 찾아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급 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얼마인지 직접 들어보았다. 한 과목 이상 정도 하는 학생을 치면 한 3분의 1이 좀 안 될 것 같고 2과목 이상 하는 학생들은 약 한 3분의 1 정도. 반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활동을 제가 주었을 때도 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원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고, 또 시험지를 챙겨오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이런 경우도 봤고요. 학생부 활동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자소서 내용을 컨설팅을 받고 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강요를 한다던가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이 학교 수업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네, 일단은 수업 시간에 자죠.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면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런 과제보다는 사교육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다른 학생들을 좀 뭔가 학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대로 되겠는가 이제 이런 약간 마음도 있을 거고, 지금 학교 시험이나 이런 이제 내신 중요도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커버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라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움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보통 좀 학원을 끊고. 도대체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지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는 대학생을 만나보았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레벨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정도의 레벨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원에서는 레벨에 따라서 반이 편성이 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는 교사 한 명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학원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적게 맡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도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현장에선 공교육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유에 수능 시스템에 따른 공교육과 사교육의 접근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단은 평가하는 방식과 공교육이 추구하는 취지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이 진학을 하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수능은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공교육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서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맡은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법과 작문에서 추구하는 거는 말하고 듣고 잘 쓰면 화법과 작문을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서 이러한 공교육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취 수준을 이제 교육 분야를 위해서 이제 교과별로 지정을 해 놓으면 선생님들은 그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결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이게 실제 대학 입시와 학교 수업 안에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데 그럼 학생들은 그 보충점을 보통 사교육에서 찾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성취 수준에 맞춰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실제로 그렇게 내면 또 이거는 학생들이 좀 레벨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게 선생님들은 결국 더 어렵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보충은 학교에서보다는 학원에서 많이 해주니까 또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대학 입시에서 그 성취 수준과 그 입시 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책임교육 학년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를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학력 진단 강화, 체계적 학습 지원, 학습 지원 대상 확대, 기초소양 교육 강화, 자율학기 내실화를 내세웠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을 통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감은 높아지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는 곳이 사교육 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당장 수능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아이들은 공교육의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사교육에 가서 그 현장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킬러 문항 삭제라고 해서 이제 킬러 문항이 어떤 기준이 돼 있는지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봤었는데,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사실 킬러 문항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킬러 문항 삭제를 하겠다라고 한 그 발언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킬러 문항을 삭제하는 게 과연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진짜로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 삭제를 통해 사교육에 종사하는 학원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4년도 입학생들에게는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중이고, 고2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준킬러나 준준킬러 확대로 준비 중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신을 위한 공부이냐, 수능을 위한 공부이냐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자퇴자 양성이라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퇴자가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그들의 최종 종착지는 사교육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상대 평가로 이렇게 학생들을 좀 줄 세우기 식으로 입시를 운영한다면은 사교육 시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논술을 더욱 강화한다든가, 논술 시장 자체도 이미 학교에서 소화할 수가 없으므로 사교육 시장의 종류에 해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은 소멸보다는 더 다양하게 많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포기 못하는 이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연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공교육만으로 시연이가 가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일을 못하죠. 그거는 당연히 못할 것 같아요. 교과서만 보고 학교 수업만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위 레벨은 유지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포기하면 그건 시연이 꿈을 포기해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요. 대학 계속 공부하려고. 엄마가 시켜서요. 이들의 답의 대부분 들어가는 말. 대학, 입시, 수능. 근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탄탄한 공교육의 확립과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